지금까지 수많은 개발 의뢰를 컨설팅하고 의뢰받아서 진행했지만 미팅을 할 때 명문화된 것이 없고 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개발 미팅을 하면서 자주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수록 그 개발 계획서 혹은 제품 개발 의뢰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토록 필요한 제품 개발 의뢰를 할 때 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품 개발을 의뢰할 때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가입니다. 오늘은 제품 개발 의뢰를 할 때 어떤 내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고객은 우선 만나보고 얘기합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팅을 하게 되면 서로의 시간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상담을 하기 전에 제품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으면 보다 효율적인 미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 견적, 최소 수량, 제작 기간, 의뢰 목적, 제품 스펙 등을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제품 개발 의뢰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의뢰 범위, 견적 기간 등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선 원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개발 니즈를 개발 업체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듣고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위 항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도 제품 스펙이 아닐까 합니다. 스펙에 따라서 개발 비용, 개발 기간, 최소 수량 등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펙을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은 비슷한 수준의 타사의 제품의 스펙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 그런 제품 스펙은 나중에 이제 계약서에도 기입을 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나름 추후 마무리할 때 의뢰자하고 의뢰 간의 분쟁을 또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 스펙과 기타 내용은 정확하게 정의하면 정의할수록 개발업체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보다 더 좋은 내용을 제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모호한 내용으로 미팅을 하게 된다면은 개발 담당자는 무슨 말이지? 무엇을 해달라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고, 무엇보다 최악은 이 모델은 좀 애매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진행하지 말아야 되겠다던가, 아니면 나중에 번복할 우려가 있으니까 우선 견적가를 좀 높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자 입장에서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먼 길을 달려온 것인데 그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힘들 수 있겠지만은 좀 더 명확한 스펙으로 컨설팅에 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품 개발 의뢰서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딱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 범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시제품 제작까지인지 양산까지인지 부분적으로 제품 디자인만 혹은 기구 설계만 회로 개발만 혹은 시제품 제작만 의뢰하는 것인지 범위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턴키 개발이 가능하니까 의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거의 턴키 개발을 맡기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간혹 이제 부분적으로 의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의뢰 범위를 모르고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정작 다른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으니까 의뢰 범위를 정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또 미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디자인만 의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기구 설계 파트도 추가해야 되는지 여부를 개발 담당자를 통해서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생각하시는 의뢰 범위를 그래도 정해놓고 얘기를 좀 나누는 것이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품명을 정의하는 겁니다. 여기는 브랜드명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블루투스가 가능한 포터블 스탠드 정도의 네이밍을 사용하면 그 상담하는 개발 담당자도 제품에 대해서 금방 이해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쓰여 있어도 개발 담당자는 블루투스가 필요하고 포터블이니까 배터리가 내장돼야 될 거고 그러니까 충전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스탠드니까 LED가 필요하겠구나 하고 이제 파악이 되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상담하면 될지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품명을 좀 가칭으로 돼 있어도 좋으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구성이 필요한지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네이밍을 좀 해주는 것이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개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예산의 범위는 제품에 따라 상당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책과제 뭐 예를 들면 예비 창업자 패키지는 뭐 한도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뭐 개인이라면 이제 보유 자산이 이제 그 금액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기입하셔도 되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제 협의 가능 이렇게 기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산의 범위와 뒤에 말씀드린 이제 스펙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차근히 개발 담당자하고 상담을 이어가시다 보면 스펙 대비 예산과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발 비용에 들어가는 내용을 항목으로 좀 나누어 보면은 뭐 제품 디자인비, 기구 설계비, 회로 개발비, 뭐 시제품 제작비, 뭐 그렇게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때 디자인, 기구 설계, 회로 개발 이런 것들은 이제 용역비, 다시 말해서 이제 기술료 개념이 되는 거고요. 시제품 비용은 이제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한 실비용, 다시 말해 이제 가공비 개념이 됩니다. 특히 이제 개발비 내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펙을 좀 조정을 해서 기술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가 이제 관건이 됩니다. 처음에는 뭐 이 기능 저 기능 다 넣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본 기능 위에 부가적인 이제 기능 때문에 기술료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포터블 스탠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블루투스 기능을 넣고 싶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개발하려는 스탠드는 뭐 기능적으로 특별하게 이제 또 특정적인 강점을 가지고 이제 기획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뭐 IoT는 이제 기본 아니겠냐, 블루투스 기본은 기본으로 탑재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해서 그 기능을 그냥 넣어버리면 회로 개발비가 적어도 한 400만 원 이상 상승하게 되고, 또 이걸 구동하기 이제 위한 이제 앱도 개발을 해야 되니까 또 최소 또 수백만 원이 또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한 개발 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통신이 꼭 필요한 제품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1차 초기 제품은 포터블 스탠드의 이제 기본 기능에 충실하게 이제 구현을 하고, 이제 2차 버전을 개발할 때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이제 좋은 기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팁은 2차 버전에서 이제 블루투스를 넣을 수 있게 1차 버전에서는 공간을 좀 미리 만들어 두거나, 이제 회로 개발할 때 PCB의 여유 공간을 조금 미리 만들어 놓으면 1차 개발 이후에 이제 양산할 때 금형을 만들고 이제 생산을 한 이후에 이제 시장성을 봐서 2차 제품에서는 이제 기구물은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금형은 건드리지 않고 회로 개발만 별도로 해서 기구 금형은 그대로 사용하고 이제 로고하고 인쇄 부분만 이제 블루투스 표시만 써가지고 다른 버전으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점도 고려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중 부담을 좀 갖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제 주문 수량을 기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문 수량 관련해서 이제 의뢰자의 요청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이제 생산처의 최소 발주 수량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미팅을 하다 보면 이제 MOQ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이게 바로 최소 발주 수량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이제 양산 시에 생산처에서 거론되는 내용이고, 시제품 단계에서 제작 수량은 이제 의뢰자가 원하는 수량만큼 이제 개발처에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용도는 잘 상의하셔가지고 수량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제품의 수량은 뭐 보통 한 세트 정도가 기본인데, 또 이것도 한 5세트 이상 하면 또 내고도 가능하니까 이 점도 의뢰 단계에서 이제 미리 좀 협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뭐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다수의 세트를 제작할 땐 우선 한 세트에 대한 검증을 하고 보완한 다음에 나머지 세트를 이제 일괄 가공을 하면 시제품 제작이 이제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희망 제작 기간을 정의하는 겁니다. 개발이 완료되었으면 하는 날짜를 제시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에 따라서 간단한 건 한 일주일만 해도 제작이 가능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도 하고 기구 설계도 하고 회로 개발도 해야 되고 막 이러면 최소 2달에서 뭐 석 달 정도는 걸리게 되는데, 혹시 시제품 제작 이후에 야 이건 테스트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제품 난이도에 따라서 몇 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려해서 급하게 의뢰하는 것보단 이제 개발 기간을 고려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늠해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팁 하나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회로 구성의 난이도가 있다면 디자인과 기구 설계 전에 테스트 보드로 이제 회로 개발을 먼저 선행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이 회로 구성이 좀 까다롭고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 난해한 경우에는 디자인과 기구의 일정까지 다 기다린 다음에
회로 설계를 하면 기간이 많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회로 개발 쪽을 먼저 선행하는 것도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단 이때는 테스트 보드를 이제 선행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개발 기간은 제품의 난이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은 설계 비용과도 또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제품 출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개발업체와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의뢰 목적에 대해서 정의하셔야 됩니다. 의뢰 목적은 육하 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이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지 좀 상세히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락앤락 반찬통과 유사한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주부가 요리를 할 때 주방에서 이제 반찬을 담길 원하는데 안에 김치 국물이 새지는 않아야 되고, 또 세척을 할 때 식기세척기에 넣어서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또 이제 고열에 견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또 깨지면 안 되고, 또 안에 내용물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투명했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하고 나면 이제 개발자는 그 말을 딱 듣고 제품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아, 이거 주부가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부가 좋아할 만한 예쁜 디자인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사용 환경이 아, 주방이구나. 또 특히 냉장고에 가야 되니까 아, 수납하기 좋은 모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성이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힘이 좀 약할 수 있으니까 뚜껑을 좀 끼우기 편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구 설계자 입장에서는 또 내용물이 보여야 되니까 이제 투명한 재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떨어뜨리면 또 깨질 수도 있으니까 다 이때는 아,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이제 강화 유리를 사용할 건지 또 투명 플라스틱을 사용할 건지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되고요. 또 반찬 국물이 새면 안 되니까 아, 방수 구조는 아, 실리콘 링을 방수되지 좋겠구나. 그 실리콘이 또 인체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의료용 실리콘 이런 걸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주부가 이제 구매할 만한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금형이나 재질을 이제 고려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의뢰자하고 충분히 상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또 이제 의뢰자의 설명이 충분하면 설명과 동시에 전문가들은 디자인과 구조를 동시에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기입해서 사용성을 잘 설명하고 실제 개발자와 미팅을 하고 나면 적용 가능한 건지 혹은 뭐 불가능한 부분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긍정적이고 협의가 가능한 개발자하고 미팅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제품 스펙을 정의하셔야 됩니다. 제품 스펙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뭐 기구물의 예상 사이즈 혹은 모양들 등 같은 걸 정의해주고, 뭐 회로물이 들어가는 경우는 뭐 LED는 어떤 색으로 몇 회 조명되고 동작 시나리오가 생각되는 대로 이렇게 기술해주면 좋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스펙을 정의하는 것은 좀 더 개발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찬통의 예처럼 투명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이제 강화 유리로 할 거냐,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할 거니까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뭐 특히 에코젠으로 할 거냐, 혹시 뭐 산으로 할 거냐, PP로 할 거냐는 식으로 투명 소재 한 가지로도 개발자하고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때 이야기 나누면서 제품 가격 혹은 뭐 금형 제작 방식, 또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뭐 중국에서 사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논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은 이 스펙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면 유사한 타사의 제품을 제안하게 되면 이런 제품과 이제 동일한 측면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특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머지 그 특별한 부분들은 따로 좀 고안을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 뭐 타사의 제품들을 좀 차용해서 아마 개발자가 쉽게 제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 자료가 좀 있습니다. 구글링을 통한 자료를 좀 보여주고, 앞서서 언급한 타사의 샘플이 이제 만지면서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또한 이때 타사의 제품 스펙을 놓고 이것보다는 좀 작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오래 사용했으면 좋겠고, 이것보다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부가 설명을 전달하면 좋습니다. 요약하면 이처럼 제품 개발 의뢰서에 대해서 길게 설명드렸지만 최소한 제품에 대한 설명을 기술해서 개발자로 하여금 이제 이해도를 높여서 개발이 가능한 영역으로 이제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막연한 경우에 개발자의 답변은 그건 좀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여러 차례 미팅을 더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난해하다고 생각해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설계비를 높게 책정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이 정도면 제작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좀 비춰줘야 요모조모 제품 개발에 이제 효율적으로 견적도 적당하게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품 개발 요청 시 제품 개발 의뢰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제품 개발 의뢰서는 개발 초기에 개발처와의 미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한 제품 출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작성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제품 개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또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